오늘 또 엄청난 특별 게스트가 있습니다. 직접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16살 임예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거의 엄마 아빠 미소로 한참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중3? 중3. 네. 와, 그러면 한국사 열심히 배울 시기 아닌가요? 저 네. 한국사에 관심도 많고 그중에서도 3.1 운동 이야기에 대해 진짜 관심도 많고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보다 더 잘할 수도 있는 게 지금 한창 배우고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좀 멀어진 지가 오래돼가지고 지금 오히려 가장 잘 알고 있는 또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혹시 올해가 우리 시작이 됐는데 무슨 해인지 아세요? 호랑이. 호랑이 해죠. 우리 띠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 우리 예람 학생부터 07년생 황금돼지띠. 뭐라고요? 07년생 네. 황금돼지띠. 우리 작가님은요? 연상되는 거 없어요? 개 말 돼지? 광야의 그 만주벌판 생각나지 않아요? 따그닥 네, 따그닥. 말입니다. 말 정말요? 예. 우리 예람 학생 무슨 띠일 것 같으세요? 약간 뱀띠 아니면 용띠 이런 쪽. 뱀과 용. 그러니까 되게 영특해 보인다라는 칭찬 같은데 사실은 뭐 띠가 그 사람을 규정짓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 경술련 개띠입니다. 개띠. 우리 황금돼지와 말과 개 그리고 용과 호랑이 사이에 껴있는 토끼띠. 이렇게 저희 다 다른 띠인데 이렇게 띠 얘기로 시작을 해봤지만 올해가 흑호랑이 해인 만큼 호랑이에 대한 우리나라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호랑이랑 되게 익숙하지 않나 싶거든요. 평창 동계올림픽 때 캐릭터 기억나세요? 수호랑 수호랑이 동물이 뭐였죠? 호랑이. 맞아요. 호랑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수호랑보다 훨씬 더 유명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30년 전에. 무려. 완전 정말 너무 유명한. 88 올림픽 때 캐릭터 호돌이가 있는데 예람 학생 혹시 호돌이 알아요? 잘 알지는 못해요. 우리 때 정말 자랑스러운 전 세계 그 상모 돌리는 호랑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서울올림픽에서 뒤에 상모가 S자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렇게 또 우리나라는 호랑이와 굉장히 연관이 깊은데 과연 우리는 또 호랑이 어떤 이야기부터 찾아볼 수 있을까? 혹시 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그렇죠. 호랑이 하면은 또 독립운동가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천안을 대표했던 아온의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학생 누구죠? 유한승이었어요. 맞아요. 미국까지 가서 우리 동포들에게 하나가 됩시다라고 그 호랑이 같은 목소리를 연설로 했던 안창호 선생님. 그러니까 이런 분들 말고도 호랑이띠를 찾아보면 굉장히 많을 거고요. 띠는 아니지만 만주의 호랑이, 그럼 김좌진, 홍범동 이런 분들을 또 우리가 독립군 장군을 호랑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 호랑이가 사실 본 적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언젠가 싶거든요. 혹시 직접 본 적 있어요, 우리 예람 학생? 잘 보진 못했는데 그래도 본 게 이제 동물원 이런 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캐릭터 말고는 저도 동물원에서 어릴 때 그냥 봤던 게 다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들도 뭐 순수 혈통의 우리 한국 호랑이라고 불릴 만한 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사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호랑이 하면 네. 우리한테 아주 친숙하고 그리고 옛날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아주 많았던 동물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실록에 보면 태종 때 근정전 앞에 호랑이가 나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세조 때 또 네. 호랑이가 창덕궁에 출몰해서 그 북악산으로 호랑이를 잡으러 다녔다. 또 이런 기록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인왕산도 되게 호랑이로 유명했던 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 주변에 아주 많이 살았던 동물. 우리한테는 아주 친숙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또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죠. 그럼 민가에도 막 출몰하고 그랬나요? 출몰했죠. 아. 그래서 예전에 할머니들이 네. 너 자꾸 이렇게 울면 호랑이가 잡아간다 뭐 그런 겁도 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무서우면서 친숙했던. 호랑이하고 관련해서 혹시 동화 같은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예람 친구? 이제 햇님달님. 햇님 달리는 변했던 호랑이 이렇게 주먹 네. 팩 넣었던 맞아. 그러니까 그 호랑이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호랑이와 꽃감에 나오는 그 호랑이가 사실은 그 밖에 호랑이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얘기를 듣고 있어서 처음에는 내 얘기가 나오는가 보다 하고 귀를 기울였는데 나를 안 무서워해. 그런데 맞아. 꽃감을 준다니까 애가 울음을 뚝 그쳤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무서운 꽃감이 있다. 라고 해서
무서워하고 있는데 마침 그 집에 소도둑이 들어왔던 거 알아요? 그래서 소도둑이 뚝 떨어졌는데 호랑이 위에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호랑이는 이 뒤에 탄 애가 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꽃감. 그 무서운 꽃감이다. 그래서 주랭랑을 쳤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호랑이와 꽃감의 얘기를 듣고 말하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그 느낌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던 이유가 사실은 주변에서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또 주변에서 봤던 호랑이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하고 연결해서 봤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썩은 동아줄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호랑이가 밑에서 기다리고 있잖아. 아이들 떨어질 때.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무서운 존재이기도 했죠, 실제로. 예. 우리는 뭐 무서워도 하고 여러 방안들을 마련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 일본하고 우리 호랑이 역사는 임진왜란 정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호랑이를 잡아와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조선에 있던 이제 군인들이 호랑이를 잡아다 소금에 절여서 일본으로 보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걸 먹죠. 보양식으로. 이제 오래 살고 싶어서.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배경은 아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일본의 호랑이가 살까요, 안 살까요? 일본의 호랑이 안 살 것 같아요. 맞아요. 안 살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한반도의 호랑이가 굉장히 신성하고 상상 속의 동물이었던 거예요. 그 호랑이를 잡는 장수는 굉장히 용맹한 장수. 그래서 지금 김동호 작가님이 얘기했던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보냈던 선봉장 중에 가장 유명한 게 가토 기요마사인데 네. 그가 이제 함경도 지역으로 쳐들어와서 호랑이를 잡았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게 나중에 전해져서 무사라면 호랑이를 잡아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호랑이를 필요해서 잡았는데 그래서 없애서 잡고 그다음에 가죽이 필요해서 잡았는데 여기는 생뚱맞게 무사라면 말이지. 호랑이를 잡아야지. 그러니까 단순 과시용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최상위 포식자는 늑대였거든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 동물의 왕, 호랑이랑 한번 무사들이 겨뤄보고 싶은 이 영웅심이 있었던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이제 호랑이 사냥에 나서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남기지 않았을까. 오히려 이런 기록들을 좀 실제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런 거를 기록으로 남긴 거더라고요. 이거 어떤 사진인가요? 야마모토 정오군의 사진이죠. 그러니까 이제 1917년에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한반도 전체를 호랑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사냥꾼 24명하고 몰입군 한 150명 정도 해서.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그때 이제 기자를 한 19명 정도 불러요. 기자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호랑이를 잡는 거를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서 나중에 이제 뭐 작은 동물들, 뭐 늑대라든지 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들이 목표로 했던 게 정호군이니까 호랑이를 잡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호랑이 2마리를 잡았던 그 장면을 놓고 기념사진을 찍은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 정오군의 근데 뒷배경이 참 재밌어요. 그 트로피 사냥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냥 취미로 저렇게 사냥하는 거. 예. 근데 저렇게 트로피 사냥이라는 거를 넘어서 자기들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는 과시용 사진도 찍고 호랑이 사냥에 나섰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본 청년들한테 사기 진작을 하겠다 해서 이제 이런 짓을 벌인 거죠. 그리고 이제 다다사부로가 나중에 이제 도쿄 제국 이제 그 호텔에서 저 호랑이 시식회를 엽니다.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요. 그래서 이제 호랑이 고기를 드셔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니, 냉장육이 호랑이 원래 안 먹는 원래 동물이잖아요. 그 육식 동물은 고기가 냄새가 나서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먹지를 않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여러 어떤 고기를 만들어 놓고 먹게 한 거예요. 그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뭔가 좀 거북한 느낌이 드는데 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우리 무사들은 전쟁터에서 호랑이를 잡았다. 그런데 나는 일본 제국 땅 안에서 호랑이를 잡았다. 1917년이면 복권을 빼앗겼던 시절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자기네 나라 땅이 됐으니 자기는 일본 땅에서 호랑이를 잡은 거다. 그래서 방금 마지막 말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그리고 이제 한 4년 뒤, 3년, 그러니까 1920년, 21년쯤에 우리나라의 마지막 호랑이 기록이 이제 경주에서 나오게 되고 그 뒤에 호랑이가
사라집니다. 남의 나라에서 특히 한반도를 저런 어떤 상징하는 동물이었던 저 호랑이를 잡으려는 일본 사람들의 행태 속에서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한국 사람들이 그 호랑이에 대해서 시근지시근. 네, 특별한 감정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든 겁니다. 아, 저 용맹한 기운이 있다면, 저 호랑이 같은 힘이 있다면 우리가 일제한테 안 당했을 텐데. 근데 저 사진에 네. 비밀이 하나 있어요. 어떤 비밀이 저 있을까요? 사진만 보면 음. 야마모토가 호랑이 2마리를 잡은 것 같죠. 음. 근데 야마모토의 정오군의 대부분의 인원이 우리 조선 사람들이었어요. 소수를 편제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인 포수를 고용하고 한국인 몰입꾼을 고용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잡게 만든 거예요. 아, 결국에 포수나 몰입꾼은 다 조선인들. 네, 일본 사람이 못 잡았어요. 그래서 조선의 포수들은 호랑이를 잡는 방법을 알고 호랑이 생태를 알았으니까 그래서 한 마리는 이제 동굴에 갇혀서 잡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태를 일본 사람들은 몰랐고 그냥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1915년에 굉장히 대규모의 호랑이 사냥전이 벌어지는데 헌병이 3,000명이 동원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냥꾼이 2,000명이 넘게 동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헌병들은 옆에서 분위기만 잡는 거고 호랑이를 잡았는데 그때 호랑이를 한 11마리, 그다음에 표범을 95마리, 그다음에 늑대를 한 122마리 정도 잡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915년에. 그로부터 2년 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호랑이 사냥에 대한 이야기가 외부로 퍼져나가면서 이 야마모토 다다사부로 같은 인물도 나도 한번 내 이름을 드러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저 야마모토라는 인물이 네. 1차 세계대전 때 갑자기 졸부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것도 좀 작용을 했어요. 이 아, 사람이. 대실업가 네네. 출신. 근데 오늘 이렇게 호랑이 얘기를 하면서 떠올릴 키워드 단어 하나가 절멸인데요. 이 절멸의 단어가 바로 한국 호랑이를 조금 나타낼 수 있는 단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절멸을 쓰나요? 보통 이제 호랑이에 대한 표현을 할 때 멸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조금 더 익숙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왜 절멸이라는 키워드를 불러내게 되냐면은 만약에 사라진 게 호랑이뿐이었다면, 네. 그래서 한 종류가 사라졌다면 그런 우리는 멸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생명체들이 사라졌다, 다 사라졌다. 그럴 때는 절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에게 떠난 거는 호랑이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낱말을 키워드로 잡지 않았을까. 사라진 것들이 호랑이 말고도 더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맹수 소탕 작전이라는 것을 좀 벌였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맹수 수탕 작전을 그들의 이제 표현에 따르면 해수 구제. 네. 그러니까 이제 해로운 동물들을 없애는 작업 뭐 이렇게 봤는데요. 네. 뭐 호랑이뿐만 아니라 늑대, 표범 아, 표범.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요. 스라소니도 거기서 사라져 버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맹수과의 그 계층적인 모습들 속에서 상위 하나, 둘, 세 번째 정도까지는 거의 다 사라져 버린. 해수구제 정책이 처음 펼쳐졌을 때 환영하는 분위기 있었어요. 조선 사람들이. 왜 그랬냐면 총기를 소유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독립운동 때문에. 네. 그러니까 총이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맹수에 대항할 수 있는 뭐 그런 마땅한 대처 방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해수구제를 실시한다 그랬을 때 아 이거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일부 의견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가고 이렇게 절멸하는 상황이 놓여버리니까 그게 해수구제가 우리한테 도리어 안 좋은 영향으로 좀 돌아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맹수 말고도 또 사라진 동물들이 많았다고요. 맹수도 아닌데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있었죠. 절멸에 가까운 결과를 낸 것도 있었죠. 절멸에 네, 가까운. 삽살개. 음. 그거 군대로 다 저기 가죽 벗겨가지고 예, 방한용품으로 쓰고 했죠. 삽살개 털이 많으니까. 여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슴. 사슴. 네, 사슴은 녹용. 네. 그다음에 사슴 피 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잡아들였죠. 다 보양. 예, 예. 아우.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네 자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어이없는 이유 때문에 사라진 동물, 사라질 뻔한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라질 뻔한. 동경이라고 하는 강아지예요. 개. 동경이요? 예. 꼬리가 되게 짧아서 짤뚱짤뚱해서 귀여워요. 사슴꼬리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신라 때나 조선시대 이제 그 경주에 관련된 기록 보면은 얘는 꼬리가 짧다. 그렇지만 명석하고 애가 밝아서 사람들하고 잘 지낸다. 이런 개가 있었는데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다가 못생겼다.
기이하다. 꼬리가 짧으니까. 그래서 무차별로 죽여서 1930년 즈음에 그 동경이가 마지막 사진 기록이 남아 있고 네. 완전히 이제 사라질 뻔했던 것들을 아 이거 아니다. 그러니까 삽살개를 복원하듯이 동경이도 복원을 해야 된다라고 해갖고 최근에 정말 다행스럽게 지금 이제 경주 일대에서 동경이가 복원이 되긴 했지만 자기네 신사를 지키는 고마이누라고 하는 신성한 개가 있어요. 네. 그 맥견이라고 하는 개인데 그 개하고 닮았는데 네가 왜 감히 갑자기 조선에서 한국에서 이런 게 나와? 그러니까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서 이 개를 학살을 했던 겁니다. 자, 이런 동물들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또 동물이 한 마리가 있어요. 귀여울까요? 사진으로 봤을 땐 좀 귀여웠던 것 같은데.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항상 논란이 되는 문제가 되는 독도? 예, 독도. 네. 일본이 자꾸 시비 거는 그 독도. 예, 그 독도에 사시는 주인 강치가 있었죠. 강치. 얘랑 무슨 강치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면 강치는 바다 사자일까요? 물개일까요? 바다 표범일까요? 바다 코끼리일까요? 바다 사자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공부 많이 하셨죠. 역시. 와. 공부 많이 했다. 바다 사자. 와. 귀엽지 않았나요? 사진으로는 귀엽던데. 그걸 구분을 못 해갖고 찾아봤어요. 이게 물개하고 바다 사자. 맞아요, 맞아요. 약간, 왜냐하면 물범은 이 점박이 모양이 있고 바다 코끼리는 코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 둘은 같은데 작으면 물개, 크면 바다 사자. 전 세계 몇 군데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갈라파고스에 있지만 독도 것도 있는데 대체로 한 300kg, 400kg 정도 덩치가. 아, 그 정도의 무게로 네. 크기를 조금 구분 짓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어. 물개가 아니라 바다 사자과 악과로 이렇게. 사실 제가 독립기념관에서 체험관에 가서 체험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치가 이제 망원, 일본의 망원들을 잡아먹는 그런 이렇게 약간 두더지 게임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그때 강치를 보면서 귀엽다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긴 했거든요. 지금은 근데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국내외적으로. 절멸이죠. 지금은 우리나라는 이제 절멸인데 네. 혹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외는 아니,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종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강치 종류로서 지금 캘리포니아나 갈라파고스에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지만 완전히 다른 거죠. 네, 달라서 완전히 지금은 그러니까 봤다라고 해서 학자들이 막 너무 기뻐서 찾아가 보면은 사실은 이제 다른 물개과의 동물이거나 물범과의 동물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제 강점기 그러니까 1910년에 시작이 되지만 그 이전부터 아픔을 겪었던 게 강치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어부들이 와서 많이 잡아갈 때는 한 해에 한 3,000마리씩, 4,000마리씩 잡아갔대요. 그래서 1904년부터 이 강치잡이가 시작되거든요.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10년 사이에 개체 수가 한 15,000마리가 없어져요. 한 70% 정도를 잡아간 거예요. 너무 줄어버리니까 나중에는 어업량을 좀 줄이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1950년대 되면 한 40~50마리 정도 남는 상태가 되죠. 근데 강치가 이제 잡아서 그 고기는 비료로 썼고 또 피하지방은 끓여갖고 기름으로 썼고 가죽은 또 뭐 군대에 납품하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강치 쓰임새가 좀 쓰임새가 많았던 많았거든요. 거네요. 예. 아무래도 이 강치가 거의 멸종된 것 자체가 어업 독점권을 일본이 또 가져가면서 주장하면서 이런 또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강치를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독도의 전략적인 위치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러일 전쟁 당시에 갑작스럽게 자신의 영토로 편입을 시키면서 지금까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치의 역사와 독도의 역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장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지금 동물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사진을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곳이 어디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동물들 있는 거 보니까 동물원 같은데. 동물원? 동물원 어딜까요? 서울대공원에 있는 동물들이 사실은 여기에서 왔죠. 서울대공원에 있는 동물들이 바로 여기에서 왔다. 창경원. 바로 창경원. 우리나라 최초 동물원이라고 할 수 맞아요. 있는 건가요? 네, 1909년. 오,
창경원. 아 그런데 그래도 모습은 흡사하네요. 그러니까 1909년 당시 모습은 아닐 거고요. 그 조금 뒤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창경원이 1980년까지 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면 중에 이제 일제 강점기 당시의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원의 이름을 갖게 되었지만 이것도 이제 또 속상하죠. 사실 이게 우리가 동물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마냥 좋게 볼 수가 없는 게 일본이 우리 궁을 다 안에다가 이걸 만들었으니까 파괴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동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쪽에서는 늑대가 사라지고 있고요. 표범이 사라지고 있고 강치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쪽에는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는 저기 낙타를 가지고 온다거나 또 코끼리를 가지고 온다거나 해서 그걸 가지고 동물원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 동물원을 궁궐 안에다가 만들어서 사실은 3개가 세트예요. 동물원, 식물원, 과학관, 그러니까 박물관 이렇게 3개가 세트가 됩니다. 이 3개가 모두 창경궁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과학관도 있고요. 식물원도 있고 그래서 식물원은 아직도 남아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물원까지 만들게 되는데 동물원을 이제 만들자는 계기를 만들었던 인물이 이또 가 아니라 친일파 중에서 가장 유명한 떠오르는 인물 이환용. 이완용. 네. 이완용이 일본 쪽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우리 순종 황제께서 창덕궁으로 오셨는데 심심하시다고 합니다. 그러니 뭔가 즐길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일본 쪽에. 그랬더니 일본 쪽에서 동물원 만들어줄까?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동물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만들면서 어디가 훼손됐을까요? 종묘가 훼손됩니다. 원래 이 창경궁하고 창덕궁하고 종묘가 다 연결돼 있었거든요. 숲으로. 거기에다 길을 내요. 잘라버려요. 네. 그리고 순종 핑계를 대잖아요. 저걸 만들 때. 근데 순종이 저걸 만들면서 정각하고 뭐 이 기둥들이 다 석가래 뭐 이런 것들이 다 흘러나가니까 제발 공사를 멈춰달라고 그래요. 근데 듣지도 않죠. 그래서 1907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2년 만에 1909년에 11월에 이제 이제 개장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월 목요일이 휴일이에요. 왜 휴일일까요?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은 저 창경원을 동물원을 일반인들이 입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봐야 되니까. 황제가 보는 날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요일은 일반 사람들이 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순종 황제를 이렇게 내려버려요. 우리랑 같네. 내가 보는 저 낙타를 저 우리 황제도 보시는 거네. 아니 이게 묘하게 그러니까 근대로 가면서 신분이 낮아지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일제가 묘하게 교묘하게 순종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장면. 대한제국의 권위를 훼손시키면서 예, 종묘, 정신까지 훼손하고 거기다 길을 내서 거기다 또 벚꽃나무를 심어버리는 예, 그러니까 뭐 민족 정기를 말살하겠다. 예, 철저하게 이제 계산된 일이었다. 예. 그러면 궁금한 건 광복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들은? 창경원으로 계속 방치됐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독립사전 시간에 예전에 총독부 얘기 다뤘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했던 것처럼 그때 뭔가를 바로 잡고 싶은데 바로 잡으려면은 경제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떤 국민들의 어떤 지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바로 잡기도 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역사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동안 그 모습이 일면은 개선되기도 했지만 거의 상당 부분은 또 그대로 흘러가게 돼서 1980년대에야 비로소 궁이었는데 동물원이 아닌데 하면서 동물원을 이제 없애고 그리고 너무 다양스럽게도 네. 그 이제 종묘하고 다시 옛날처럼 복원하는 것도 지금 거의 다 이루어졌거든요. 예.